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매우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17살에 모델로 데뷔한 후 빠르게 유명해졌고 19살 때는 자신보다 13살 많은 영국 왕실 귀족과 결혼하여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3명의 아이를 낳고 이혼한 후 그녀는 또 다른 패션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과 재혼했습니다. 2020년 결국 LVMH 그룹의 왕세자비가 되었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LVMH 그룹은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로 루이비통 모에 샹동 헤네시의 약자를 합친 것으로 루이비통, 불가리, 티파니, 디올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은 슈퍼모델 나탈리아 보디아노바입니다. 나탈리아는 1982년 2월 28일 러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그녀의 삶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그녀와 어머니를 두고 떠났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떠난 후 그녀의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 2명의 이복 여동생을 낳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중 한 명이 자폐증과 뇌성마비를 앓고 있어 지능이 정상적인 사람들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4가지 일을 해야 했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힘들었습니다. 장녀인 나탈리아는 2 동생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나탈리아의 어린 시절은 사실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물질적인 부족이었습니다. 그녀와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과일을 팔았는데 이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집은 매우 가난했고 과일을 보관할 냉장 창고도 없었습니다. 만약 과일을 팔지 못하면 그 과일이 모두 썩어버렸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과일을 들여올 때 쓴 돈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또한 과일을 안전하게 팔기 위해 나탈리아의 어머니는 2번의 보호비를 지불해야 했는데 하나는 공식적인 법 집행기관에 또 다른 하나는 러시아 마피아에게 지불했습니다. 나탈리아는 어린 시절 거의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고 새 옷도 입지 못했다고 회상합니다. 엄마는 돈이 없어 외할머니의 옷을 가져와서 재단하고 수선해서 입었습니다. 나탈리아는 자주 엄마와 함께 물건을 사러 다녔고 가격 흥정을 잘해서 가능한 한 최저 가격으로 더 많은 과일을 사려고 했습니다. 나탈리아의 어린 시절이 행복하지 않았던 2번째 이유는 심리적인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키가 크고 날씬했지만 새 옷이 없었고 모두 외할머니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 학교에 다닐 때 그녀는 자신의 외모와 낡은 옷 때문에 친구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옷들이 외할머니의 옷이었기 때문에 더욱 놀림을 받았죠. 또한 나탈리아는 자폐증과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동생을 돌봐야 했습니다. 엄마가 일을 하러 가면 그녀는 때때로 동생을 데리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동생은 가끔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탈리아에게 소변을 보기도 했습니다. 나탈리아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가끔 우리가 밖에서 놀고 있으면 동생이 갑자기 저에게 소변을 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서 옷을 갈아입히곤 했죠. 매번 집을 나설 때마다 또래 친구들이 저를 보고 웃었어요.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낸 나탈리아는 아마도 언젠가 자신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것도 고급 맞춤 의상을 자주 입는 슈퍼모델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물질적인 부족과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과일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서 어머니는 빚을 지게 되었고 집에는 계속해서 빚을 독촉하는 사람들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한 나탈리아는 15살에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어머니를 떠나 스스로 생계를 꾸리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My mother was in debt. That's why at some point I separated from my mom and I started my own business at age 15. So because I couldn't handle the pressure anymore, she constantly had like people knocking down her doors and it was a huge mess. Started dating this boy when I was 16 and he was a model. He told me, oh, you should come to my modeling school. So in Russia, you know, you actually pay to go to school, to modeling school. I mean, it's the most ridiculous thing you can imagine. I mean, there's no such a thing as you need to learn how to pose or how to walk. He's like, come on, you have to come with me, I'll pay for it. So he invited me and I went and I actually liked it. We learned poetry, very important for modeling, by the way. Didn't you know? They taught you poetry at your Russian modeling school? Yes, we had to learn how to read poetry, how to read poems out loud. It's not a bad skill to have. Absolutely. I was very, very, very grateful Doesn't to probably my help you modeling modeling, school. but it's not a bad skill to have.
많은 기사에서 나탈리아가 과일 장사를 하던 중에 스타 스카우터에게 발탁되었다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16살 때 나탈리아는 20대 초반에 모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와 함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친구는 모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탈리아에게 그녀는 천생 모델이라며 항상 말했습니다. 비록 나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남자친구는 그녀의 학비를 내주었고 모델 학교에 다니라고 재촉했습니다. 이 남자는 꽤 괜찮아 보였는데 아쉽게도 그들의 사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델 학교에서 나탈리아는 본격적으로 모델 관련 학문을 배웠고 연극, 시, 그리고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나탈리아는 왜 영어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했다고 합니다. I remember very clearly thinking in school, we were having English language lessons, thinking, why on earth am I learning English? Because I will never get out of this country, this city, this street. I mean, this is it. This is my life. 많은 매체에서는 나탈리아가 스타 스카우터에게 발탁된 후 영어를 배우며 3개월 만에 인생이 역전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모델 학교에서 잠시 공부한 후 어떤 사람이 학교에 와서 오디션을 진행했습니다. 오디션 조건은 모든 여성 모델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와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나탈리아는 미니스커트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처음에는 전혀 면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항상 조롱당했고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옷도 없었으니깐요. 이때 그녀의 남자친구가 그녀를 재촉했고 나탈리아는 결국 외할머니에게 가서 옛날 옷을 빌려와 자신이 직접 손수 만든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디션에 갔습니다. 그녀는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당연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국 스타 스카우터 알렉시 바실리에프가 나를 주목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알렉시가 올가 쿠릴렌코도 발굴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디션 현장에서 나탈리아가 입고 있던 그녀가 직접 만든 미니스커트가 너무 눈에 띄었고 그로 인해 알렉시가 그녀의 사진을 찍어 여러 모델 에이전스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나탈리아는 자신의 매니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탈리아의 실제 데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녀가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그녀는 또한 러시아에서 파리로 가는 비행기에서 비행기 식사가 당시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탈리아는 슈퍼모델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모델계에서는 심지어 그녀에게 슈퍼노바라는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When I first came to Paris, she was going to lose her apartment, so I asked my agent Cyril Brûlé to write me a check, and he did. To pay for your mom's apartment. He wrote me a check for $5,000. He saved my family, he saved me. It was not at all sure that I was going to become a supermodel, make, a lot of money and that all would be fine. He was that guy that just said, okay, fine. 그때는 20세기 말로 5,000달러, 약 718만 원은 꽤 큰 돈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매니저가 나탈리아의 성공을 자신하며 그녀가 빠르게 그 돈을 다 벌어올 것이라고 확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탈리아는 어떤 장점이 있었기에 당시 매니저가 망설이지 않고 5,000달러의 수표를 미리 지급한 것일까요? 우선 업무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나탈리아의 워킹은 나쁘지 않았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과소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외모를 살펴보면 그녀의 머리와 어깨 비율은 모델들 중에서 평범한 편이었고 심지어 머리가 조금 크고 어깨가 좁았습니다. 모델 회사가 제공한 신장 정보는 176cm로 그렇게 특별히 큰 편은 아니었지만 다리는 길고 비율이 매우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녀의 가장 큰 장점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미국 보그의 전 창의 총괄 디렉터인 그레이스는 패션 촬영에서 많은 작업을 해온 안나의 조수였습니다. 그레이스에게 인정받은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자원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레이스는 자신의 책에서 나탈리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마주할 수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레이스의 눈에 나탈리아는 특별한 외모를 가졌고 한 번 보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얼굴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얼굴로 모델 중에서 배우처럼 매우 높은 유연성을 지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델 학교에서의 연극 수업이
나탈리아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탈리아가 당시 모델계에서 빠르게 떠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뛰어난 포즈와 매우 독특하고 식별 가능한 천생 모델 얼굴, 그리고 그 깊고 파란 눈동자 덕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려운 어린 시절의 성장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약간의 유치함을 가진, 사회 경험은 부족하지만 매혹적인 아기 얼굴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나탈리아는 요정 계열 모델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이 독특한 외모와 뛰어난 포즈 실력을 바탕으로 각종 브랜드 광고를 빠르게 섭렵하며 전 세계적인 얼굴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나탈리아는 17살 때 공식적으로 데뷔했고 그녀의 직업적 경로는 비교적 순탄했으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살의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그녀는 일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나요? 경력을 쌓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요? 이에 대해 나탈리아는 잡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자란 여성에게 19살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서구에서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소녀들은 제 선택을 의심할 수도 있겠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빨리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려 했나요? 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아무도 저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딸이 크면 저는 그녀에게 제 나이 때처럼 그렇게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선택을 하지 말라고 조언할 거예요. 솔직히 나탈리아의 이 인터뷰는 정말 마음을 울립니다. 그녀는 19살에 첫 번째 결혼과 함께 첫 번째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상대는 그녀보다 13살 많은 영국 왕실 귀족이었고 두 사람은 그녀의 고향인 러시아로 돌아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업무 능력이 뛰어났지만 신데렐라가 탑 모델로 성장하고 왕실에 시집가는 이야기는 언제나 미디어와 대중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초대형 규모의 결혼식은 사실 나탈리아에게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왕실에 시집간 후 나탈리아는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녀는 7개월까지 일을 했고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빠르게 몸매를 회복하고 다시 T라인에 섰습니다. 옛날 뉴스는 우리가 검증하기 어렵지만 2016년 인터넷 시대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탈리아는 2016년에 5번째 아이를 낳았고 출산 20일 만에 빠르게 몸매를 회복하여 지방시의 고급 맞춤복 쇼에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나탈리아는 항상 경력에 미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게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경험 덕분에 그녀는 어릴 때부터 이 진리를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반드시 매우 열심히 일해야만 스스로 생활을 바꿀 수 있다. 결혼 후 그녀의 인기는 점점 더 높아졌고 가장 놀라운 일은 2003년 그녀가 캘빈 클라인의 역대 가장 긴 8시즌 연속 모델 계약 기록을 세운 일입니다. 그녀는 캘빈 클라인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의 광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수백만 달러 가치를 지닌 계약이었고 그 당시 21세기 초였습니다. 이후 나탈리아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모델 중 한 명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당시의 빅5나 지젤 번천, 케이트 모스와 같은 돈을 잘 버는 선배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나탈리아는 22살의 나이에 네이키드 하트 재단이라는 자선단체를 창립했습니다. 이 자선단체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특히 장애 아동들에게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구소련에는 그런 순수한 즐거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동생처럼 특별한 아이들은 더 이상 자라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 자선단체는 현재까지 100개 이상의 놀이터를 건설했으며 대부분은 러시아와 유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외 다른 나라에서의 건설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를 보면서 공유할 수 있는 작은 디테일은 그녀가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아침에 자선 마라톤을 완주하고 오후에는 바로 지방시의 패션쇼에 참여한 사실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치유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다고 하죠. 나탈리아는 정말로 큰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녀는 다른 아이들이 자신과 자신의 동생처럼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2011년 그녀는 영국 왕실 귀족과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미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죠. 이혼의 이유에 대해 나탈리아는 남편이 음주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아이들의 성장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패한 아버지였다고요. 이 사실은 맞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재활치료센터에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그쪽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첫째는 그는 자신이 나탈리아에게 체면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그녀를 돕지 못하고 화려한 패션계에서 얼굴을 만들어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패셔너블하지 않다고 느꼈고 나탈리아가 탑모델이 된 후에는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했다고요. 둘째로는 그는 나탈리아가 후에 점점 자신을 싫어하게 되어 사생활이 점점 부적절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점은 보수적인 영국 남자에겐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여성의 불륜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영국 왕실 귀족이 사실 별로 주목받고 싶어 하지 않았고 자신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야, 너 알았어? 내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 라고 말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영국 왕실 귀족이었으니까요. 불륜에 대해서 나탈리아는 공개적으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졌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정말 복잡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우리는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혼 후 나탈리아는 3명의 자녀를 키우며 빠르게 또 다른 사랑에 빠졌습니다. 누가 이혼 후에는 상처에 빠져 있어야 한다고 정해놓은 게 아니니까요. 때때로 이별과 이혼은 정말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계와 모델계에는 잘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생긴 남자들을 보면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나탈리아가 만난 이 남자는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LVMH 그룹의 회장 아들인 앙투안 아르노였습니다. 패션 산업에서 유명한 명품 브랜드의 거의 절반을 이 그룹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애를 한다면 나탈리아의 패션 자원은 정말로 부족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 2015년까지 나탈리아는 전 세계에서 최소 70개 이상의 보그 커버를 장식했습니다. 그 70여 장의 커버에는 프랑스판 6장, 이탈리아판 6장, 미국판 4장, 영국판 10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2004년 9월호 미국판 보그에서는 모델들의 배치만 봐도 당시 나탈리아가 매우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커버의 중심에 서 있었고 옆에는 지젤 번천이 서 있었죠. 나탈리아의 보그 커버 수는 2022년까지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해 동안 나탈리아는 이미 7장을 추가로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LVMH 그룹 산하 브랜드의 다양한 광고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시대의 슈퍼모델들이 점점 모습을 감추는 반면 나탈리아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나탈리아는 LVMH 그룹의 왕세자와 사랑을 시작한 후 2014년과 2016년에 각각 2 아들을 낳았습니다. 보기에 나탈리아는 왕세자비의 자리를 확고히 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2명의 아이를 낳고도 결혼 증명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많은 언론은 사실 나탈리아를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모델은 굳이 결혼하지도 않고 2 아이를 낳았다며 고급 가문에 시집가기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마다하지 않는구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모델이 LVMH 그룹의 왕세자비가 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그들이 지금은 부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2020년에 결혼식을 올렸고 지금은 자주 소셜미디어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탈리아는 올해 40대 중반이지만 그녀의 전반적인 인생은 이미 전설적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불행한 어린 시절 15살에 원래 가정을 떠나 독립해 일을 시작한 그녀는 17살에 모델 회사와 계약을 하고 그 독특한 외모 덕분에 빠르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19살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으며 21살에는 CK의 천문학적인 계약금으로 패션계에서 명성을 떨쳤고 모델계에서 자리를 굳혔습니다. 지금 그녀는 성공한 슈퍼모델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선가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5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이자 LVMH 그룹의 왕세자비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신분과 레이블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 그녀는 매우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숨기지 않았으며 많은 유명인들이 그만큼 솔직할 용기가 없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나탈리아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는 솔직함이고 또 하나는 절대 삶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나탈리아가 말한 이 말을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매일 일어날 때마다 마치 배틀그라운드에서 살아남는 기분이었어요.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만 생각했지요. 미래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일주일 후에 일어날 일조차 생각하지 않았죠. 이 말을 보고 나니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74년 10월의 어느 날 얀 브렘버그는 어지러움증이 느껴져 눈을 떠보니 본인의 집이 아닌 어둡고 작은 공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란 건 그녀의 손과 발은 전부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따라 머리를 돌리자 베개 옆에 있던 작은 인터폰에서 나온 소리인데 그 내용은 얀을 공포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석입니다. 오늘은 한때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얀 블룸버그 납치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얀 브렘버그는 1962년 7월 31일에 미국 아이다호 주 포카트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밥 브렘버그와 어머니 마리아는 얀을 낳은 후 또 카렌과 수잔이라는 딸 2명을 더 낳았습니다. 그리고 5 식구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74년 10월 17일에 얀은 현지의 말 농장으로 가서 말을 탔는데 그날 저녁이 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밥과 마리아는 걱정이 좀 됐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일단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5일이 지났는데도 얀이 아무런 소식이 없어 부부는 그제야 경찰서로 가 딸의 실종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럼 얀은 어디로 갔을까요? 맞습니다. 그녀는 납치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그녀를 납치했을까요? 납치범의 정체는 곧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인터폰에서 그 이상한 소리는 얀에게 우리는 곧 멸망하게 된 외계 행성에서 왔습니다. 지구에 오게 된 이유는 한 여성 동반자를 찾기 위해서인데 당신이 선택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가 준 임무를 완성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정한 남성 상대와 같이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당신이 낳게 된 아이는 지구를 구하는 열쇠고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임무를 누구에게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임무를 완성할 때까지 남성 파트너 외에 다른 남성과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의 부모님을 숨지게 하고 당신의 여동생 카렌을 눈멀게 만들 것이고 당신의 어린 동생 수잔을 당신의 업무를 이어받아 우리의 2번째 여성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터폰에서 나오는 내용에 얀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어린 얀이 자신이 외계인에게 납치되어 그토록 끔찍한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상황 파악이 힘들고 또 현기증이 심하여 얀은 바로 잠들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자 얀은 다시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녀의 손과 발은 풀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인터폰은 다시 울리게 되었는데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남성 동반자가 이 방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얀은 순종하며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방 안의 소파에 누워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눈을 감고 있었고 머리에는 붉은 액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서 일어나 남자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그때서야 그 남자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로버트 베르그토트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얀이 실제로 외계인을 만났다는 걸 아무도 믿지 않으셨겠죠? 사실 이건 계획된 납치 사건이었습니다. 범인의 목적도 아주 분명한데 바로 얀과 관계를 맺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신원도 알기 쉬운데 외계인이 선택한 남성 동반자가 분명 범인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천박한 거짓말에 누가 속겠냐고 하실 겁니다. 사실 성숙한 성인을 속인다는 건 어려웠지만 1974년에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은 얀을 속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린 소녀는 외계인에 대해 아주 확신하였습니다. 더욱 안쓰러운 건 외계인이 그녀에게 할당한 임무는 소녀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로버트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우선 납치 사건이 발생하기 2년 전인 1972년부터 얘기해야 합니다. 브렘버그 가족은 모르몬교 신자였는데 밥은 일가족을 현지의 모르몬교 교회에 자주 데려가 여러 활동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다 1972년 6월의 어느 날에 그들은 교회에서 로버트 베르그토드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로버트는 밥과 마찬가지로 가정이 있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게일과 총 5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그 당시 브렘버그 가족의 집과 불과 2블럭이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밥과 그의 아내는 로버트가 말주변이 좋고 또 성격이 쾌활하여 그에 대한 첫인상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로부터 두 가족은 자주 왕래하며 서로 믿고 사이가 가까운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밥과 그의 아내는 로버트가 그들 가족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이미 그들의 큰딸 얀을 목표로 삼았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사실 얀 때문에 브렘버그 가족에 접근한 거였습니다. 로버트는 본인의 추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얀의 부모를 통제하기로 결심하고 조금씩 계획을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우선 밥과 마리안의 부부관계를 무너지게 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마리안 앞에서 밥의 뒷담화를 하고 또 밥 앞에서 마리안의 뒷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부부 갈등이 생기자 그는 마리안의 몸매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칭찬하는 말을 하며 그녀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마리안을 기쁘게 하여 또 그는 잘생기고 매력적이어서 마리안은 그에게 완전히 빠지게 되어 두 사람은 곧 바람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마리안을 본인의 매력에 빠지게 한 후 밥을 매혹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는 마리안을 대하는 방법을 그대로 밥에게 썼습니다. 그는 웅변과 매력으로 밥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로버트는 밥 부부를 완전히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인의 최후의 목적인 얀에게 다가가 그녀의 믿음을 얻기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얀은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로버트가 알게 되자 자신이 심리학을 공부한 적이 있다며 본인이 소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밥과 그의 아내는 로버트를 완전히 믿고 있어 그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로버트가 딸을 치료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로버트의 치료 방법은 얀과 함께 자는 거였는데 그동안 얀은 일주일에 나흘을 로버트의 집에서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로버트는 얀에게 과도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지낸 시간이 길어지자 얀은 로버트와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로버트를 아버지처럼 여겼는데 그것이 그가 바로 원하던 거였습니다. 1974년 10월 17일 로버트와 얀은 승마하러 갔습니다. 그러다 놀고 있던 도중 로버트는 얀에게 약 2알을 주며 알레르기 약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사실 수면제였습니다. 그러다 얀이 잠들었을 때 로버트는 그녀를 RV에 태워 바로 멕시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언급된 외계인이 지구를 구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2살의 얀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마침내 외계인이 자신에게 부여한 임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때 밥과 그의 아내는 로버트를 아주 믿어 딸이 로버트와 함께 있는 거에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5일이 지난 지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을 때도 그들은 아이의 실종이 로버트와 관련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경찰에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부부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로 경찰은 사건 발생 5주 후에야 멕시코에서 로버트를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불쌍한 소녀는 그 남자와 여러 번의 관계를 나눴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자 여러분은 사건이 어이없다고 생각하시겠는데 다음에 일어날 일은 더욱 사람을 화나게 했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맺는 건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얀은 로버트가 자신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여러분께서도 아실 건데 바로 외계인이 어린 소녀에게 자신의 임무가 사람들에게 공개되면 그녀의 가족에게 피해 줄 거라고 해서였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로버트에게 납치 혐의로만 기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로버트는 밥 부부에게 상황 설명서에 사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설명서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는데 바로 밥과 그의 아내는 로버트가 그들의 딸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는 거에 동의한다는 거였습니다. 밥과 마리아는 둘 다 로버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있어 또 딸이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말하여
부부는 정말 로버트의 상황 설명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몇 년 갇혀 있어야 할 로버트는 45일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경찰은 로버트를 풀어주었지만 그에게 브렘버그 가족을 멀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는 순수히 경찰의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얀의 학우들에게 뇌물을 줘서 얀에게 쪽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쪽지는 연애 편지였으며 또 얀의 서명을 계속 그녀에게 언급하였습니다. 그럼 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지난번의 납치 사건 이후 사실 얀은 이미 로버트에게 푹 빠지게 되어 한편 그녀는 본인의 임무를 완수하여 가족을 보호하기에 싶었고 또 로버트를 많이 사랑하게 되어 심지어 그와 결혼까지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게 아마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스톡홀름 증후군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쪽지를 주고받으며 다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얀은 자전거를 타고 교회로 가 로버트를 만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6년 8월 10일 저녁 로버트는 몰래 얀의 침실 창문으로 가 얀에게 간단하게 짐을 싸고 메모를 남기게 한 후 밤새 얀과 함께 도망갔습니다. 공식적인 문서에 이번 사건은 제2의 납치라고 적혀 있었지만 사실 사랑의 도피였습니다. 이번에 로버트는 얀을 로스앤젤레스로 데려가 가톨릭 기숙학교에 보냈습니다. 경찰이 1976년 11월 17일 얀이 실종된 지 3개월이 넘어서야 얀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로버트는 얀의 이름을 바꿔 학교에 입학하게 하고 본인은 RV에 거주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녀 경찰은 그를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로버트는 여전히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그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그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변호를 했었습니다. 결국 그는 6개월 동안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다시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 로버트는 다시 얀에게 연락하지 않았지만 얀은 활기찬 소녀에서 성격이 엄청 이상한 아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본인의 임무를 완성하지 못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8년에 모든 일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 16살이었던 얀은 학교 연극 동아리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얀은 연극 동아리의 멤버와 여름 캠프를 떠났습니다. 여름 캠프에서 한 소년이 아름다운 얀과 가까워지기 위해 그녀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습니다. 이에 얀은 외계인이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 다른 남성과 접하면 안 된다고 하여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얀은 이 아이스크림이 가족의 목숨을 잃게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음날 아침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 그녀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얀은 12살 이후로 외계인에 대해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추측을 확신하지 못하여 과감한 테스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얀은 고등학교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무도회 내내 그녀는 아주 긴장했었는데 예상외로 가족들은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 그때서야 얀은 본인이 속였다고 외계인 이야기는 로버트가 지어낸 사기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외계인이 지구를 구한다는 이야기로 엄청난 압박을 받아온 얀은 사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과정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처음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그녀는 겨우 3인칭으로 사실을 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12살에 처음으로 로버트에게 납치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겪어온 사실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얀이 겪은 모든 일을 듣고 아주 슬퍼하고 분노하였지만 결국 모르몬교 신자로서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연극 동아리에서 했던 얀은 연극에 관심을 두게 되어 성인이 된 후 할리우드로 가 여배우가 되어 10몇 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점차 세상에 자신과 같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미국에서만 매년 1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실종되었는데 대부분은 아는 사람들이 납치한 거였습니다. 결국 얀은 이러한 현실을 직면하여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2004년에 책을 출판하여 본인이 겪은 고통스러운 사실을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책이 출간된 후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야는 미국 전역에서 연설자로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가해자 로버트가 다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004년 3월 6일 얀이 유타주의 한 대학에서 연설을 하던 중 68세의 로버트 버치올드가 갑자기 회장으로 뛰어들어가 얀의 연설을 방해하며 항의 전단지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경비원이 로버트를 행사장에서 쫓아낸 후 그는 흰색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비원을 들이받아 심각하게 다치게 하였습니다. 현장에 40명이 넘는 목격자가 있어 경찰은 현지의 맥도날드에서 로버트를 체포하여 그에 대해 여러 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집에 있던 로버트는 판결 전날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로버트가 세상을 떠난 이후 얀의 이야기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에 플릭스는 얀의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또 한 번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이미 부모가 되었거나 부모가 되려는 여러분에게 꼭 아이들을 잘 돌보고 나쁜 사람들이 자녀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17년 11월 수감자 신토이아 브라운은 미국에서 하룻밤 사이에 유명해졌습니다. 여러 가수와 영화배우, 심지어 변호사들도 인사들도 그녀의 해당 보도를 본인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녀의 뉴스는 100만 번이 넘게 방송되고 공유되었는데 전 국민이 그녀를 위해 사정하여 그녀를 감형되기를 원했습니다. 신토이아 본인의 일에 게으르지 않고 사면을 받기 위하여 테나시 주지사에게 편지를 보내 14년째 사건 당일에 본인은 할 수 없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그 당시 그녀는 겁에 질려 방황해하며 본인의 삶이 혼란에 빠졌다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아주 특별한데 저희와 같이 그녀의 이야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2004년 8월 6일 아침 7시에 신토이아는 꿈에서 깨나게 됐습니다. 그녀는 옆에 자는 남자친구 갈레온을 바라보며 그를 사랑한지 증오하는지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16년 전 켄터키에서 태어났는데 생모 조지나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생부는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미국 정부는 조지나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 돼 신토이아를 위탁보호기관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돼 교사로 일하는 아네트가 신토이아를 입양하게 되어 온 가족은 테네시로 이사하여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신토이아는 양모의 보살핌으로 자라게 되었지만 사춘기 때 본인이 버려진 운명에 처하게 됐다며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조종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점점 문제소녀가 되어 학교에서 퇴학하게 되었는데 그녀의 양어머니는 그녀를 용서하고 딸이니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녀를 특수학교로 보냈지만 신토이아는 더욱 반항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업을 빼먹고 담배를 피우며 마약을 복용하고 또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녀 경찰까지 출동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16세가 된 신토이아는 더 이상 양어머니의 교육을 받기 싫어 결국 여름에 갈출하여 24세의 남자친구 갈레온의 집으로 가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동안의 동거 생활은 신토이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는 돈이 필요하다며 그녀를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게 하였습니다. 신토이아의 남자친구는 그녀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뇌시켰지만 신토이아는 이에 아주 거부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후 6시에 갈레온은 신토이아를 레스토랑 앞까지 데려다줘 그녀가 핸드백을 들고 차에서 내려 혼자 거리를 걷게 하였습니다. 사실 그곳은 평범한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안 돼 한 흰색 밴이 신토이아의 곁에 서서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운전사는 창문을 내려 그녀에게 가격을 물었습니다. 신토이아는 $200, 하나로 약 27만 원이라고 하자 기사는 고개를 저으며 $100, 하나로 약 13만 원을 불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150, 하나로 약 20만 원의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토이아가 흰색 밴에 탑승하게 되자
운전기사는 자신의 이름이 앨런이고 나이는 43세, 전직 육군사수였는데 퇴직 후 부동산 중개인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알렌은 신토이아에게 배가 고프냐고 물었으며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소녀와 같이 저녁을 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신토이아는 알렌을 따라가서 그의 2층짜리 빌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알렌은 1층의 거실과 2층의 침실에 배치된 여러가지 사격 도구를 신토이아에게 자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식사를 마친 후 신토이아는 알렌의 동의를 받은 후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신토이아의 진술에 따르면 TV는 1층의 대문과 가까운 곳에 배치되었는데 그 당시 그녀는 알렌이 자신을 해칠 것 같다며 거래가 끝나면 그녀를 숨지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도망가려고 했는데 앨런은 그녀를 계속 주목하고 있어 도망갈 기회를 찾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앨런이 거래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신토이아는 좀 피곤하다며 두 사람이 먼저 우선 자기만 하자고 알렌과 2층으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침실에 들어간 후 신토이아는 잠이 든 척하며 알렌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의 집을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알렌은 계속 침대에 내려갔는데 신토이아는 그에게 등을 쥐고 있어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알렌이 5번째로 다시 침대에 올라오자 그의 손은 신토이아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신토이아의 목을 조르더니 다른 한 손으로 신토이아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잠든 척하던 신토이아가 그의 손을 밀자 알렌은 손을 움츠린 후 신토이아의 등을 돌렸습니다. 바로 이때 참다 못한 신토이아는 핸드백에서 사격도구를 꺼내 앨렌을 사격하였습니다. 경찰 수사에 신토이아는 알렌이 일어나 사격도구를 가지고 간 건 줄 알아 그녀가 조치하지 않았으면 본인이 참변을 당할 거라고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알렌을 공격한 후 지갑과 2개의 사격도구 그리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자친구 갈레온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틀 후 경찰은 갈레온의 집으로 가 산토이아를 체포하였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산토이아는 3번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재판은 2004년 11월 사건 발생 3개월 후 진행하게 되었는데 경찰은 신토이아가 강도와 사기 그리고 불법 사격도구 소지와 고의상의 협의로 그녀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신토이아가 저지른 사건이 너무 악독하여 성인 형사 법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테네시주 규정에 따르면 산토이아가 저지른 사건이 성인 법원으로 이송하게 되면 최소 징역 유기징역 60년에 51년 동안 가석방이 없는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신토이아의 변호사는 강력하게 반대하며 정신과 의사의 진단으로 그녀가 심리 및 정신질환이 아주 심각하다며 심할 때는 심지어 사람을 구타한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망상증과 심각한 인격장애가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신토이아의 생모인 조지나를 증인으로 재판석에 서게 했는데 신토이아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지나는 딸 신토이아가 본인의 어릴 적과 많이 닮았다며 모두 내성적이고 극단적인 성격을 이어 자주 욱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사들은 신토이아가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정신질환을 유전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신토이아가 1:1의 정신치료를 하는 걸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사건을 소년법원에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사건을 보류하고 우선 신토이아를 소년원에 구금하며 정신치료를 받아 그녀가 19살이 된 후 상황을 재검토한 후 형량을 정하거나 석방했으면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검사는 신토이아는 본인의 의지로 범행을 저지른 거라며 신토이아는 범행 당일에 알렌의 지갑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다음날에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더 많은 재산을 훔칠 계획을 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신토이아가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에 그녀는 흥분해하며 나는 그의 집에 도착한 후 그를 해칠 필요가 없었어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판사는 이 오만한 신토이아를 성인 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2년 후 신토이아는 2번째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법원 심리에 비해 그녀는 훨씬 차분하고 더 이상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 갈레온과 잘못된 사랑에 빠졌다고 하며 갈레온이 그냥 여자를 팔아 돈 벌려는 나쁜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동거하는 동안
본인은 남자친구의 구타를 받았으며 갈레오는 그 당시 어리고 아무것도 모른 신토리아에게 마약까지 복용하게 하여 그녀를 매우 혼돈에 빠지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그녀는 사건 당일에 정당방위로 손님을 숨지게 했지만 사실 미성년자로서 그녀가 두 사람의 관계 중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우선 신토이아가 처음부터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몸을 팔려고 한 거고, 알렌은 그 당시 사실 지역교회 활동에 참여하며 집 없는 사람들을 돕는 선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렌이 자선해서 신토이아와 접촉한 것도 그녀를 도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만약 알렌이 거래를 하고 싶었다면 자기소개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면 알렌은 침대의 가장자리에 두 손을 머리 아래에 두고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법의학자는 그가 숨진 후 움직인 적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세는 그가 자고 있을 때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측되며 알렌의 침대 밑에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이는 신토이아가 정당방위를 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토이아의 공격을 되돌아보면 그녀의 테크닉은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사건의 진실은 알렌이 신토이아를 집으로 데려가 그녀에게 도움을 준 후 본인의 침실로 들어가 휴식을 취했는데, 신토이아는 엘란이 잠들기를 기다린 후 몰래 그의 방으로 들어가 그를 숨지게 하고 도둑질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신토이아는 구금되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이 알렌을 숨지게 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토이아의 고백을 들은 사람은 그녀에게 건강검진한 간호사와 3명의 교도사 수감자, 그리고 신토이아의 양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비록 신토이아의 양어머니는 딸의 진술에 대해 신토이아가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의도적으로 엘런을 해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결국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토이아는 67세가 될 가석방을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후 그녀에게 또 다른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은 어느덧 2018년 5월이 되었습니다. 신토이아는 세 번째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30세가 된 그녀는 성숙해 보이고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은 변호사와 그녀의 가족, 의사 외에도 교도관과 매체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모든 것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신토이아의 변호사는 새로운 재판에서 알코올을 문제로 삼아 그녀를 변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알기로 신토이아의 생모는 임신 중에도 술을 끊지 않았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첫 8개월 동안 매일 최소 1병의 술을 마시며 마약도 복용하였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그녀의 행동이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고 증명하였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알코올이 태반을 통하여 태아의 성장을 방해하여 태아의 신경과 뇌구조를 손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아이가 출생할 때 영구적인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 결함을 얻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미국 대법원은 청소년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 건 사실 비정상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법조계에서 청소년이 불법 행위를 한 것과 추후의 형량에 여러 번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2017년에 테네시는 법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소녀들에 대해 더 이상 그녀들이 특수 근로자로서 기소될 수 없으며 그녀들의 성숙한 성인이 아니어서 그녀들이 피해자로 지목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법안이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신토이아의 사건이 바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착한 척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입장에서 그녀에게 동정하고 연민하며 그녀를 용서하고 지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건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더욱 많은 유명 연예인과 가수, 심지어 변호사들까지 그녀를 돕기를 원하였습니다. 더욱이 신토이아는 더 이상 어리석은 아이가 아니라 냉정하고 건강한 사고력을 갖게 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양어머니에게 사과하며 자신이 어릴 때 오만함으로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신토이아의 의사도 그녀가 성장하여 정신과 사회적으로 성숙해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교도관들도 신토이아가 모범수라는 걸 인정하였는데 그녀는 감옥에서 대학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았으며 또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보장국 직원도 신토이아와 접촉하는 동안 그녀의 정신상태가 안정적이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며 그녀는 사회로 복귀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토이아는 직접 주지사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 자신의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용서받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하여 감옥이 아닌 철조망과 유리장벽이 없는 삶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됐다며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만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2018년 5월에 법정에서 신토이아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지와 그녀가 출소하게 된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여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지사는 헌법이 부여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가 한 사람의 인생에 관해 결정하기 전에 보석위원회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신토이아의 변호사는 여러 명의 증인을 찾아 피해자 알렌이 여성을 대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그는 종종 여자들을 쳐다보거나 이상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레스토랑에서 여자 웨이터에게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시간 되면 당신과 같이 나가고 싶어요. 라는 쪽지를 주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인은 알렌의 희롱을 분명히 거부한 후 알렌이 어느 날에 그녀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그녀들의 증언은 참고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알렌의 가족은 신토이아만의 그날 밤이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알렌의 비극은 신토이아가 만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석위원회는 신토이아의 보석을 찬성하는 팀과 반대하는 팀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럼 주지사는 결국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14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한 신토이아는 2019년 1월에 변호사의 전화를 받고 울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그녀에게 7개월 후에 다시 자유를 얻게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주지사는 그녀의 형량을 15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녀에게 보호관찰 10년과 최소 50시간의 사회봉사를 가했지만 적어도 신토이아에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8월 7일 감옥 밖에는 제이라는 남자가 신토이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텍사스 출신의 기독교인으로 힙합과 랩을 좋아하며 자신의 음반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재택 간호 일을 하고 있었는데 2014년 신토이아의 사건을 듣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가 신토이아를 돕기를 원한다는 생각에 들게 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신토이아의 펜팔이 되었는데 결국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이는 신토이아의 형에 감형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는 여전히 약혼 반지를 준비하여 그녀가 출소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토이아가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되자 두 사람은 약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토이아는 작가이자 연설가가 되어 남편 제이와 함께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며 본인과 비슷한 경험이 있는 수감자를 위해 도움을 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변화가 징계 제도의 목표라고 주장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처형을 바꾸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